일본에서 평화롭게 살던 청년 나오후미는 갑자기 다른 세계로 소환되어 방패용사라는 칭호를 가진 용사가 된다. 그는 공격력이 전혀 없는 방패를 무기로 가지고 있다.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단했다. 2부에서 그와 동료들이 영기를 물리쳐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고 다음 사령수인 봉황이 부활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교를 무찌르면서 결계를 만들어 봉황이 깨어날 3개월 반 동안 전열을 갖추느라 봉황을 계속 재웠다. 우선 그는 자신의 영지 방어를 강화해야 했다. 그 자식놈을 쓰러뜨린 후에 그도 저주에 걸려 자신과 동료들의 능력치가 크게 떨어졌다. 연기가 준 힘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단결이 힘이다. 단결이라면 그 영웅셋이 떠오르는데 그들은 파동을 없앤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 여왕은 그를 불러 봉황의 재앙 파동이 다가온다고 암시했다.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 입는 것만 안타깝다. 방패용사님,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그 영웅셋도 다시 찾으면 좋겠다. 진짜 위기 때 서로 생각하는 법이지. 3명의 예쁜 아가씨들이 방패용사를 기다리고 있다. 보랏빛 공주와 제외에 서로 안부를 나눈다. 공주는 일부 집단이 여전히 방패용사와 반인족을 차별하고 오해하는 점에 대해 지파에게 사과한다. 여왕도 그들을 처리하려고 노력 중이다. 공주는 방패용사 곁으로 이사와서 영지를 돕고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여왕은 방패용사를 데리고 이 세계의 7성 용사 중 한 명인 장용사를 만나러 간다. 그녀는 영귀의 시신을 모아 방패용사에게 건넸다. 여왕은 북쪽 지역에 그 여자가 나타난다는 정보를 주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틀림없이 또 다른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장용사가 나타났는데 멋진 형인 줄 알았더니 불쾌한 노인이었다. 벌써부터 방패용사에게 소리 지른다. 방패용사가 돌아오자 가장 먼저 새 동생을 데리고 그 노인을 방문했다. 덤으로 그에게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장비 몇 개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무슨 값이든 상관없다. 이제 그는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돈은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그 노인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며 월급 30골드를 제안했다. 싫으면 25골드를 주겠다고. 어라?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장난하지 마. 그 노인이 미쳤나? 그냥 나를 위해 노예일 해라. 돌아가는 길에 그는 많은 반인족 노예들을 만났다. 그 후 노예 시장에 들러 그들을 모두 사들이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가 너무 적었다. 주인은 여왕이 반인족들을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여왕의 은혜 덕분에 반인족 매매상들은 그들을 사서 해외로 팔아넘겼다. 국내에서는 노예 가격이 30골드로 폭등해 이전의 100배가 됐다. 방패용사는 주인의 손에 있는 모든 노예를 샀다. 이제는 그의 시대다. 혼자 부자 될 수 없다. 주인은 방패용사를 생각하며 그에게 레토에 가서 지파 마을의 반인족을 사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밤낮으로 강을 건너며 레토로 떠났다. 필라는 그를 데리고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모험하고 캠핑했다. 드디어 도착했다. 상인과 용병의 나라답게 활기가 넘쳤다. 상거래가 정말 번화하고 시끌벅적했다. 방패용사는 주인이 소개한 주소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다. 틀림없이 이복상둥이 형제다. 그는 그를 데리고 지하에 있는 노예 투기장으로 내려갔다. 오늘은 노예들이 갓 도착한 날이었다. 지상에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살 수 있는 곳이다. 여왕의 3대 은덕 덕분에 노예 가격이 새로운 경지에 올랐다. 평범한 반인족도 귀족들이 100골드까지 경매했다. 상인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주인은 방패용사가 전에 반인족을 샀지만 지금은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방패용사가 산 노예들이 찾던 지파족 반인족이 아니라고 밝혔다. 어디 있나?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하늘이 그를 벌주려는지 반인족이 있는 곳에 가서 돈도 많이 벌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지옥 투기장? 베팅하거나 직접 경기에 참가하는 곳이다. 도착하자마자 여자가 다가왔고 한미모의 누나가 그를 챙겨주었다. 경기장 아래에서는 코끼리와 판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험 많은 누나가 판다곰이 이길 거라고 했어. 그리고 호기심에 형한테 여기서 내기하러 왔냐? 아니면 경기하러 왔냐고 물었지. 형은 내공 깊은 판다곰을 보고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어. 누나는 자신의 정확한 예측에 기뻐했지. 다음 경기는 개인간과 검 사용자 간의 대결이야.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검 사용자에게 내기를 걸었어. 형은 맥주 사느라 돈을 써야 했지. 그리고 누나가 소식을 묻더라. 누나는 형이 혼자 참가할 수도 있고 최대 3명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어. 여기서는 3대3 경기가 내기하기에 가치가 있대. 형이 술을 계속 마셔도 안 취하는 걸 보고 불사자들이 잘 꼬지 못하더라. 누나는 가버리고 다시 만나자고 했어. GPA 마을에서 오나 인간이 확실히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형은 돌아와서 신분을 숨기고 참가하기로 결정해 의논했어.
필라와 자파가 지하 경기장에 참가해 돈을 벌어 GPA 마을의 아인간 전체를 사들이려 해. 말한 대로 했지. 3대3 경기가 시작됐는데 첫 경기에서 형은 우리 팀이 약하고 싸울 힘이 없다고 보였어. 색깡패가 형이 방패를 든 데다 여자들도 있어서 깔보는 표정을 지었어. 그래야 관중을 속여 그들에게 더 많은 내기를 걸게 만들 수 있거든. 형이 역전할 때 그 상금을 확실히 챙겼어. 내기가 많아지자 형과 팀원들은 힘을 드러내며 경기장을 만들어 역전을 했지. 모두의 눈에는 새 녀석을 쓰러뜨리고 승리한 모습으로 비쳤어. 형이 있으면 이 경기장을 뒤집을 수 있어. 상인의 땅답게 귀족이 무기를 던져 형 팀을 후원했어. 덤으로 무기 광고도 부탁했지. 필라는 무기를 좋아해서 바로 능숙하게 다뤘어. 다른 팀들이 겁먹고 일제히 물러났어. 두 번째 경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시작도 못했지. 형은 너무 속상해 술집에 가서 누나를 다시 만났어. 누나는 형을 알아보고 오늘 밤 형이 자신과 제대로 놀면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안 취하면 가지 않는 게 12밴내에 있는 남자답다는 거야. 뭐가 부끄러워. 누나는 독한 술 한 잔을 권했는데 형은 물 마시듯 마셔서 누나는 멍해졌다가 완전 반해버렸지. 그 뜨거운 눈빛을 무시했어, 형. 형은 누나에게 경기장과 다른 팀들이 이유 없이 물러난 이유를 물었어. 누나는 형이 둘이서 편하게 얘기하려고 온 바람을 쐬러 온 거라며 마지못해 이유를 설명했어. 영혼과 미인은 여기 있는데 네 도둑이 나타나 두 사람을 죽이려 포위했어. 누나는 자신의 힘을 보여줘 한 방에 무서운 내 녀석을 처리했지. 형은 그들이 물러난 이유가 이런 매복 때문이고 앞으로도 공격을 위해 온갖 수단을 쓸 걸 깨달았어. 누나는 형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가능하면 포기하라고 했어. 경기장에서 만나지 않으려면 차라리 침대에서 만나자고. 그 뒤로 마수와의 경기는 식은 죽 먹기였지만 형은 환영을 만들어 팀이 힘들게 싸워 이긴 것처럼 보이게 했어. 형 팀은 성공의 신성으로 떠올랐고 돈도 쑥쑥 늘었어. 형은 모두를 이끌고 함께 무기 장비를 사러 갔지. 유명 상인이자 대회 후원자가 와서 자신의 가게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어. 형이 구경하러 갔지만 투자 제안은 거절했어. 문제 생길까봐. 그 뻔뻔한 사람이 대신 형에게 자기 영토에서 함께 사업할 권리를 달라고 했지. 이쯤에서 형은 마지못해 그가 자기 지역에 지점을 열도록 허락했어. 거절하려다 오히려 골치 아픈 일을 불러일으켰거든. GPA가 다음 상대 정보를 모두에게 보여줬어. 그 사람은 혼자 참가해 매경기 승리했고 순위도 높아. 그 사람 이름은 나지아로 엄청 강한 번개 마법과 창 근접전을 사용해. 그리고 이번 경기는 결승전이야. 결승까지 왔으니 팀은 더 이상 약한 척 안 해. 형은 모두 해산시키고 일찍 자서 싸울 준비하라고 했어. 결승이 시작됐고 심판은 형팀 신성 스타대 여성 챔피언 나지아, 즉 누나 마법사와의 대결을 알렸어. 전에 형을 본 누나는 머리가 아프다며 경기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형은 미안하지만 돈이 더 중요하다며 새로 만난 여자 말을 들었지. 싸우기 전에 누나는 일부러 형 품에 넘어져 기운을 받고 속삭였어. 이기려는 이유가 노예를 사기 위해서라는 거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탕 언니가 사줄게. 키엔 형이 잠시 놀랐지만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진지하게 싸움에 임했다. 탕 언니가 천둥번개처럼 강력한 일격으로 지붕을 부숴 바람이 들어오게 하여 시원하게 했다. 필라가 키엔 형 머리 위로 올라가 달려들었지만 번개에 맞아 날아갔다. 키엔 형이 세 개의 방패로 나지아를 붙잡았다. 필라가 다시 공격하려다 입에 물이 가득 들어갔다. 심판이 경기장 바닥을 다른 모드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바로 나지아에게 후원한 사람들이 물바닥으로 바꾸는 걸 지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진지하게 싸워야 했다. 나지아는 물과 하나 되어 범고래로 변신해 초당 에네미 속도로 정지한 라파를 향해 돌진했다. 범고래가 갑자기 멈추고 라파가 사레나를 부른 뒤 가면을 벗었다. 사레나는 나지아의 본명이다. 라파만 그녀를 그렇게 불렀고 언니임을 알아본 걸로 보아 이 남자는 분명 다는 기사 키엔 나오품이다. 이제 더 이상 싸울 게 뭐 있냐며 언니가 아이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고는 공격 방향을 키엔 형 쪽으로 돌렸다. 두 얼굴로 한마디 너는 가파 마을의 아인들을 모으는 거지? 영토와 가파의 여동생 때문이지? 나지아가 확실한 대답을 받고 미래의 남편이자 여동생을 데려올 사람임을 알았다. 가파는 언니가 동물 형태인 것도 문제없다고 알고 있었다. 키엔 형에게 마음껏 싸우라고 했다. 마지막 공격은 양쪽이 회오리치며 부딪혔다. 결과는 나지아가 바닥에 누워 항복하는 척했지만 마을 아이들을 산 것도 아깝다며 후원자들이 뭘 할지 몰라 걱정했다. 나지아의 후원자가 경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섰다. 돈과 권력으로 나지아를 위해 새 경기를 마련했고 키엔 팀은 살인 광대와 싸우게 되었다. 뒤에는 두 개의 인형도 있었다. 가파가 먼저 공격했으나 광대가 인형을 조종해 막아내고 키엔과 필라를 묶었다. 필라가 날짐승으로 변해 광대를 발로 차고 가파와 협력해 공격했다.
나지아가 키엔형에게 함께 마법을 써서 협력하자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귀여운 두 여동생은 큰일 날 거라고 했다. 라파는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언니가 주문을 맞춰 번개를 불러 광대의 주의를 끌었다. 키엔형의 힘과 결합해 가파에게 힘을 부여했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가파가 빠르게 움직여 광대를 공격했다. 광대의 모든 기술은 번개 몸뚱이인 가파에게 무효였다. 가파가 광대를 베어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인형대역이었다. 광대가 나타나 라파를 심판하며 실력이 부족해 자신을 죽이지 못했고 싸움 시간이 끝났다며 500만 월급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광대가 퇴근 허락을 구했다. 심판이 키엔팀의 승리를 선언할 준비를 했다. 후원자 할아버지가 다시 뛰어나와 키엔이 가명으로 베팅해 규칙을 어겼다며 결과 취소를 요구했다. 다행히 인신매매상 아저씨와 다른 후원자가 경기가 정당하다며 키엔과 나지아 노예에게 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아무도 침해할 수 없었다. 동시에 키엔의 용사신분도 드러났다. 모두 키엔이 사성 용사임을 알아보고 일제히 환호하며 인생을 바꿀 기회를 준 그에게 감사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자파와 나지아 자매는 이제야 언니를 다시 만나 기뻐하며 포옹했다. 용사 키엔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내 이름은 사지나야. 라파를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그녀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했다. 키엔은 다른 곳에서 SOS 신호를 보냈다. 이전 전투에서 후퇴한 늑대 소년이 도박 자금을 들고 약을 사러 갔다가 감옥으로 돌아왔다. 그 병든 노예는 그의 여동생이었다. 얼굴에 붕대를 두른 소녀가 불쌍하게 감옥 좁은 방에서 여동생이 먹고 자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도 무력할 뿐이었다. 감옥 밖에서는 노예들이 자신을 돌보며 주인의 눈에 띄어 빨리 이곳을 벗어나길 바라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들은 용사 키엔이 빨리 와서 구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 안에 희미한 빛이 있었다. 주인이 키엔과 가파를 노예 수용소로 데리고 갔다. 아인들이 최선을 다해 자신을 보여줬다. 능력을 뽐내며 온 힘을 다해 잘생긴 키엔 형, 나를 구해줘라고 애원했다. 모두 키엔에게 단호하게 거짓말로 판명되어 좋은 결과가 없었다. 주인은 키엔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에 감탄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 주인공에게 데려갔다. 양쪽 모두 다름 아닌 그 개소년의 방이었다. 소년이 형을 보자마자 진지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자신을 사달라고 애원했어. 내 이름은 포로야. 주인 아저씨가 소개하기를 포로는 백호 종족이 지게가 아니라고 했어. 호랑이는 더 멋져. 어릴 때 이미 높은 레벨에 도달했고 커질수록 더 강해져서 최대 레벨 120까지 간대. 이 세계에서 토보 안에 드는 종족이야. 구매 가격은 120금화. 거기에 병든 여동생도 함께 줘. 눈이 안 보여서 누워만 있어. 여동생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가 생계를 위해 투기장에 참가한 거야.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 킨 형은 상인을 비난하며 눈물 나려고 하는데도 소년의 정을 가로채 하등한 위선자놈을 잡고 감옥 문을 열라고 소리쳐. 킨 형이 들어가서 여동생 이름이 아라라고 확인해 치료약을 꺼내주며 포로가 약값을 갚기 위해 평생을 바칠 준비가 됐는지 물어봐. 소년은 엄숙하게 수레와 말처럼 평생 일할 각오야. 얼굴만 봐도 믿음직해 보여. 그는 아라에게 약을 먹여서 상태가 훨씬 나아졌어. 몇 번 더 하면 마을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거야. 포로와 아라는 정식으로 킨 형을 따라가. 동시에 킨 형은 구입한 아인 사에나를 마을로 데려와 마을이 훨씬 북적거리게 돼. 사에나와 자파가 또 남자애를 놓고 싸워 비유가 엔치르로 나눠 다스려. 사람이 많긴 한데 다 어린애뿐이라 그는 공주의 도움을 받아 방어 강화 속도를 높여야 해.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돼서 매일 애를 돌봐야 해. 돈도 바닥나고 있어. 지파는 매일 술 마시고 킨 형을 꼬시는 언니를 감시해야 해. 그 언니는 아라의 친구야. 여러 번 약을 복용한 후 상태가 호전돼. 예상보다 빨리 붕대를 풀었어. 아라는 기뻐하며 킨 형을 꼭 안고 고마워해. 정말 아름다운 백호 소녀야. 킨 형은 다른 마을로 돈 벌러 가면서 아라에게 집에서 걷기 연습하라고 당부해.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첫걸음 기대에 부응해 아라는 혼자 설 수 있었어. 형제는 행복에 젖어 서로 껴안고 빙글빙글 돌아. 밝은 미래도 잠시 밤에 마을이 습격당해. 킨 형은 자리를 비웠어. 악당들이 몰려와 집을 불태우고 아이들을 납치하려 해. 이 마을 아인들은 가격이 엄청나서 잡히면 평생 호강하는 거야. 그들은 인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협박해 항복을 요구해. 모두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한 후 집집마다 수색해. 모든 아인들은 붙잡혀갔고 백호 형제 포로만 남았어. 아라를 데리고 도망치려 노력하며 킨 형이 위험할 때 신호탄을 쏘라고 한 말을 기억해 신호탄 보관소로 가서 하늘에 쏘아 올려. 방금 끝났는데 순찰병 하나가 발견해 붙잡혔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성인이 제때 와서 아이들을 구할 리 없다고 생각해.
지휘관이 아라가 희귀백호라는 걸 알고 눈이 번쩍 떠져. 포로는 아라가 해를 입을까봐 필사적으로 저항해. 지휘관은 포로를 죽여서 나머지 아이들을 협박하려 해. 깃발 하나가 나라와 그의 행동을 막아? 왜? 뇌에 바로 꽂지 않지. 빨리 끝내라고. 킨 형이 돌아왔어. 자기 아이들에게 감히 손대다니. 정말 한심하군. 그는 방패를 들어 아이들을 보호하며 이놈들이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도록 할 거라고 약속해. 우리 마을을 공격하고 애써 지은 집에 불을 지르다니. 우두머리는 빨리 죽고 싶었는지 킨 형에게 돌진해. 내 깃털 하나 건드리기 쉽지 않아. 나는 공격력은 약해도 방어력은 최고야. 그는 킨 형에게 감옥에 갇히고 어둠의 방패가 덮치자 두려워하며 풀어달라고 부탁해. 좋아, 염소야. 킨 형이 명령을 내려 지파에게 처리하라고. 그는 자신이 산채로 찢길 줄 알았는데 갑옷만 벗겨졌어. 그제야 떨며 두려워하며 항복해. 지파가 칼을 모게 되고 그가 주모자임을 알아챔. 여자 납치도 한 적 있고 죽이면 이 마을도 끝난다고 협박했어. 누가 저 녀석에게 호랑이 간을 먹였는지 건방지게 굴어. 마을 대표가 달려와 갑옷에 달린 휘장을 보고 그가 사문교 귀족 가문 출신임을 알아차려. 그를 죽이면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구실을 얻을 거야. 죽이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킨 형은 그를 방패 악마를 숭배하는 나라로 보내 노예로 만들 거야. 거기서 그는 18층 지옥처럼 소중히 다뤄질 뿐이야. 똑똑한 사람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지. 이제 간청해도 소용없어. 내 친구에게 감히 손대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뿌린 대로 거둔다. 인신매매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결말이다. 키엔 형은 그들을 주인에게 팔면서 이야기에 양념까지 더했다.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꽤 많은 돈을 벌었다. 동시에 키엔 형은 아인족을 지키는 용사님 마을을 공격한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 이야기를 퍼뜨렸다. 아무도 감히 다시는 접근하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아라는 아직 어리지만 남자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포로는 여전히 목표가 변함없어 동생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지고 싶어한다. 사르나와 포로는 키엔 형의 안내로 레벨업하며 팀 명단에 추가되어 불사조와의 전투를 준비했다. 궁전으로 가는 길에 여왕을 만났고 형은 용사님과 마주쳤다. 백호 가문 형제들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아라는 그가 자기 형인 줄 착각했다. 아라가 여왕을 직접 만나자 여왕은 용사님의 서사시를 떠올렸다. 그녀는 형이 사랑하는 여동생을 위해 나라와 명예를 버리고 군인으로서 많은 전공을 세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데 형의 여동생은 납치당했다. 여동생이 복수하여 왕국을 뒤집어 엎은 때문이었다.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여왕은 상용사를 찾았다고 알렸다. 상용사도 영기와의 전투 중 헤어진 동료들을 찾고 있었다. 다른 용사들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 하지만 검용사의 동료들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왕은 키엔 형에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상용사를 설득해 함께하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는 잘생긴 얼굴을 들이밀어 화해하려 하거나 빌 생각은 없었다.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백의 여신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단결조차 안 되면 그녀가 성회의 존재를 소멸시킬 거라고. 그는 한숨만 쉬며 씁쓸한 표정으로 일을 정리했다. 상용사는 지금 초췌해져서 키엔 형의 영지에서 동료를 찾으며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분주한 모습이 마치 유치원 원장 같았다. 어디를 봐도 아이들이 모두를 위해 음식을 챙기고 있었다. 그러다 키엔 형은 낯선 여자아이 하나가 공짜로 먹으려 오는 걸 발견했다. 피라 아이는 어디서인지 그 아이가 광대임을 알아챘다. 키엔 형은 아직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어려웠다. 그 아이는 가면을 꺼내 얼굴에 썼다. 알고 보니 바로 살인광대였다. 키엔 형은 당황하며 왜 여기에 있는지 몰랐다. 혹시 누군가의 임무를 받은 걸까? 광대아이는 천리길을 걸어와서 먹으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키엔 형은 진지하게 공짜 음식은 없다고 말했다. 마을이 가난해서 아직 모두를 먹이기도 벅차다. 광대는 무심하게 금화 가방을 꺼내 키엔 형 앞에 내밀었다. 키엔 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놓고 쫓아냈다. 살인자라면 믿을 수 없다. 광대는 불쌍한 척하며 마을 사람들을 노예 사냥꾼들로부터 보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키엔 형은 단호히 거절하고 떠났다. 세 걸음 걸었다가 뒤돌아보며 애처롭게 붙잡히길 기다렸다. 하지만 키엔 형은 냉정하게 무시했다. 배고프다고 뭐? 진짜 쿨한 청년이다. 모두들 계속 먹었다. 그는 피라를 데리고 새 마차를 구경하며 출발 준비를 했다.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레벨업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낯선 사람은 마을에 들이지 말라며 공주에게 마을 방어를 부탁했다. 피라가 변신해 마차를 끌며 키엔 형과 쥐파를 태우고 출발했다. 세 사람이 함께 여행하는 건 오랜만이었다. 당장 중요한 임무는 먼저 3명의 용사를 찾는 것이다. 키엔 형은 상용사의 행방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주민들에게 정보를 묻자 술집 근처라고 알려주었다. 그곳에는 상용사와 매우 닮은 사람이 있었다.
상용사는 이미 동료 엘레나를 찾았다. 그녀는 세상을 구하러 갔지만 엘레나는 집에 남아 가족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상용사가 이제는 한물간 존재라며 비난했다. 명성과 재산도 모두 사라졌다. 완전 끝물이다. 따라다니면 그녀의 젊은 시절만 낭비하는 것이다. 옛날처럼 유명한 대부호가 되면 그때 와서 찾아오라고 했다. 키엔 용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예전에 상용사를 비난할 때와 비교되었다. 자존심이 가살아나려는데 키엔 용사가 눈앞에 나타났다. 쪽팔렸어. 상이 도망가버리고 사라졌어. 기엔도 포기했어. 얘네들은 도망치는 것밖에 잘 못해. 기엔은 다시 돌아와서 상의 동료를 식사에 초대하며 이야기를 물었어. 처음에 상은 용사들이 먼저 영규를 처치하려고 왔대. 기엔은 모두에게 자신이 용사 기엔보다 훨씬 강하다고 알렸어. 미리 계산했는데 통하지 않았어. 상은 영규에게 뺨을 맞았어. 그의 힘은 신룡 거북에게 가려움만 준 것 같았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지. 별거 아니었어. 동료들은 상을 바보 취급하며 집에 돌아가 먼저 자라고 했어. 엘레나는 다시 생각해보니 자신이 사람을 착각한 거라고 했어. 알았더라면 기엔을 따라갔을 텐데 지금은 좋겠지. 그녀는 기엔에게 용사들이 있는 술집을 알려줬어. 검을 만나서 기엔은 피라와 라파에게 상을 찾아서 둘이 따로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술과 안주가 준비됐으니 이제 속마음을 터놓을 시간이야. 기엔은 검이 동료들이 모두 죽은 것을 위로했어. 검은 자신의 동료들이 너무 약해서 자신이 패배했다고 자책했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말이 많지 않아. 기엔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네 용사들이 뭉쳐서 봉황아와 싸우자고 했어. 나는 검이 힘을 빌리고 싶어. 검도 승낙했어. 그런데 그녀가 나타나 방해하고 형제간의 정을 갈라놓았어. 그녀는 검이 심리를 조종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했어. 원래 검을 오랫동안 숭배했는데 상에게 강제로 끌려갔어. 이후 모든 나쁜 일은 기엔이 꾸민 짓이야. 그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고 뒤에서 영규를 조종하는 자로 생각하게 했어. 민중의 신뢰를 빼앗기 위해 거미 동료들, 심지어 기엔 자신까지 희생했어. 기엔은 그녀에게 매우 분노했어. 그러자 그녀가 두 용사를 홀려서 노예의 인장을 드러냈어. 검은 어리석게도 성공적으로 마음을 조종당했어. 그녀는 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영혼에 성공적으로 올렸어. 기엔을 내쫓아. 여보, 영웅의 미인을 이기기 어렵지. 기엔도 예전에 그랬기에 잘 알아. 탁자를 치고 일어나 막으려 했어. 마침 상이 달려왔어. 다시 한번 여자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어. 그녀는 상이 매일 밤 자신과 관계를 강요했다고 고발했어. 그렇지 않으면 상이 그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했어. 동정을 얻어 검에게 보호받으려고. 상은 아무리 말해도 자신을 변명할 수 없었어. 설명해도 소용없었어. 기에는 인연의 더러운 말들을 참지 못했어. 탁자를 치고 일어나 가까이 다가가 물었어. 이 녀석 지금 누구 말 듣고 있냐? 용사검은 바보 같아. 여자 말을 믿다니. 모든 죄를 기엔에게 뒤집어 씌웠어. 이 바보는 약도 없네. 내가 마지막으로 설명해줄게. 네 동료가 죽은 것은 네 잘못이야. 이걸 게임으로 생각하며 동료의 목숨을 가지고 놀았지.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회피하는 네가 편하냐? 네가 믿고 함께한 동료들에게 정말 미안하지 않냐? 용사로서 자격도 없으면서 인간으로서도 욕먹을 만해. 검은 인정하지 않았어. 그녀는 검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어. 얘네 진짜 기엔을 미치게 만들었어. 인연, 죽기 싫으면 입 좀 다물어. 기엔은 한 걸음씩 다가가 검에게 진실을 인정하라 했어.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해. 뭘 해야 할지 알면서도 이 빨간 입의 악마를 믿다니. 미쳐버려서 검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엔을 향해 검을 휘둘렀어. 절대 자신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는 똑똑하게 여자를 믿는다고 선언했어. 그녀를 위해 죽을 각오라며 검을 휘둘렀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았어. 기엔은 사람들이 피해 입을까봐 걱정했어. 결국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지붕 위로 튕겨내 술집 전체가 부서졌어. 그는 기엔이 그렇게 강할 줄 몰랐고 결국 여자 말을 듣고 도망쳤어. 상은 두 손으로 그녀의 발목을 붙잡으며 붙들었어. 이 두 녀석은 정말 답이 없어? 그녀는 상을 무자비하게 걷어차고 검을 안고 사라졌어. 상을 향해 혀를 내밀며 조롱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 완전히 망가졌어. 귀뚜라미처럼 쓸모없어. 가파와 피라가 걱정하며 기엔에게 달려갔어. 기엔아, 두 녀석에게 가서 시민 중 다친 사람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해. 상은 완전히 답 없어서 더 이상 신경 안 써. 너무 지쳤어. 베파는 천사 같아. 모두의 기운을 북돋우려고 뛰어다니는 것도 성공적으로 그 쓰레기 같은 이름 상의 기운을 살려냈다. 그는 피라를 당예비처럼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직도 천진난만하게 그에게 과자를 주었고 상은 늑대처럼 피라를 꼭 안았다.
키엔형은 재빨리 그의 목을 잡아 딸을 보호하며 이놈이 더럽히지 못하게 막았다. 기운이 돌아왔으면 내 훈련 방식대로 하면서 스스로 강해져라. 상은 기본적으로 키엔형을 장인어른이라 여기며 말하는 대로 다 따른다. 아침 일찍부터 달려와 장인어른께 인사드린다. 피라를 진정한 사랑이라 판단하고 어린 시절부터 아내를 위해 밥을 낼 것을 맹세했다. 키엔형에게 머리를 박으며 피라를 아내로 달라고 애원했다. 피라는 두려워하며 뒤에 숨어 있었다. 상은 그녀를 붙잡지 못하자 뒤에 있는 팔을 돼지라 욕하며 뚱뚱하다고 말해 정말 한심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한바탕 얻어맞았다. 키엔형과 파는 딸을 데리고 상에게서 도망쳤고 새로 산 마차도 버려 상의 시선을 돌렸다. 여자애를 좋아하던 자가 한가롭게 경치를 감상하다가 한 놈이 나타나 길을 막고 공격했다. 키엔형이 매일 여자와 다닌다고 비웃었고 그는 거대한 운석을 움직여 떨어뜨릴 준비를 했다. 키엔형은 새 방패로 운석을 막고 가파와 피라에게 힘을 2배로 증강시켜 그를 공격하게 했다. 또 한 명의 동료가 뛰어나와 자파와 피라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운석이 떨어지자 키엔형은 감옥 방패를 만들어 내부 사람들을 보호했다. 2개의 구체가 격렬하게 맞붙은 뒤 키엔형은 감옥 방패의 힘을 강화해 운석을 성공적으로 부숴버렸다. 팀은 모두 무사했지만 키엔형도 꽤 지쳤다. 2놈이 동시에 힘을 합쳐 갑작스러운 공격을 시작했다. 광대 여자가 나타나 구해줬다. 키엔 용사에게 누군가 도움을 주자 그들은 키엔 팀이 약하다고 비웃었다. 파가 화를 내며 그들이 약하다고 비웃는다고 했다. 그녀는 재빠르게 나라가 마른 놈과 1대1 싸움을 벌였지만 저주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화가 나 연속으로 공격했다. 뒤에 있던 놈이 몰래 한 방을 날렸지만 그녀가 한 바퀴 돌며 그를 2조각 냈다. 마른 놈은 두려워 도망가려 했지만 늦었다. 그는 광대 여자에게 바로 한 대 맞고 즉사했다. 키엔용은 광대 여자에게 왜 그때 나타났는지 물었고 혹시 그 2놈의 동료냐고 물었다. 너무 엄격하게 굴자 광대 친구 파와 피라가 동시에 꾸짖었다. 갑자기 배고픈 광대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 분위기를 깨뜨렸다. 키엔용은 광대 여자를 마을로 데려가 밥을 먹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굶은 듯이 먹었다. 분명 돈이 많은데도 광대 이름은 시내라서 그녀를 더 신뢰했다. 키엔용은 왜 그녀가 그들을 구했는지 몇 가지 의문을 물었다. 그녀는 그 2놈이 자신의 세상을 파괴한 동료들이라고 말했다. 이 일로 모두는 다른 평행세계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때맞춰온 이유는 세계 경기장에서 키엔형 머리에 작은 추적 바늘을 심었기 때문이다. 시내는 키엔형을 함께 지키고 싶어 했다. 키엔형은 아직 시내를 믿지 않아 그녀를 마을에 머무르게 하며 지켜보기로 했다. 시내는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다. 아이들도 그녀의 마술을 매우 좋아했다. 마을 촌장은 모두를 이끌고 연습하며 돌아와 효과를 보고하고 키엔형에게 실력을 보여줬다. 키엔형은 촌장이 영토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꾸짖었다. 이제 시내도 한 명 더 생겼는데 마을은 주인 없는 닭처럼 정신없다. 키엔형은 촌장에게 영토 관리는 최우선임을 엄숙히 당부했다. 아이들이 레벨이 많이 오른 것을 보고 꽤 놀랐다. 피라에게 레벨업하러 가자고 부르자 피라는 상이라는 미친놈을 만날까 걱정했다. 키엔형은 걱정 말라며 만난다면 걷어찰 거라고 내가 널 지킬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 40레벨을 찍으면 모두 수도에서 레벨업할 수 있다. 레벨업은 힘을 강화하는 의식이지만 위험도 따른다.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도록 한다. 힘이 싫으면 요리해도 된다. 케오는 힘을 강화하기로 해 키엔형은 그를 대장장이 아저씨에게 데려가 무기에 맞게 골라주었다. 마침 대장장이 아저씨에게 스승으로 받으려는 한 악인이 소개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악인은 아저씨의 옛 친구였다. 무기를 고른 후 케오는 신나서 빨리 사냥하러 가 싸우고 싶다고 외쳤다. 포로는 집에서 연습 중이며 곧 노파와 맞붙을 예정이다. 알라의 여동생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고 공격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 킨형은 그걸 보고 알라와 함께 사냥을 가라고 했어. 포는 동생이 위험할까봐 대신 가겠다고 빠르게 달려갔지. 알라가 일어나려 하지 않자 포가 그녀를 밀쳐 넘어뜨렸어. 이 영리한 녀석이 감히 그녀와 자리를 다투다니. 포는 땅에 넘어져서 돼지가 도살당할 때 내는 소리 흉내를 냈어. 알라를 웃게 했지. 킨형은 둘 다 데리고 가서 더 이상 장난을 치지 않아도 됐어. 사냥팀이 완벽하게 구성되었어. 킨형은 마을 촌장에게 어떤 사냥을 갈지 의견을 물었지. 촌장은 강도를 잡으러 가라고 제안했어. 영구와의 전투에서 감옥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상당수 생존자가 있고 최근 도둑과 강도가 자주 나타난다고 했어. 동시에 킨형은 촌장도 함께 가자고 초대했어. 모두 사냥을 떠났어. 킨형은 4팀으로 나눠 도적들의 은신처를 찾게 했지. 그는 혼자 가서 도적단 두목을 유인할 거야. 아니면 다른 곳에서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해.
용사 지팡이는 여왕에게 백호 형제에 대해 말했어. 알라는 그 남자의 여동생과 닮았어. 여왕도 그걸 인정했지. 다시 모두와 함께 도적을 찾으러 가지만 마치 소풍 온 것처럼 장난스럽고 떠들썩했어. 킨 형이 가고 있을 때 작은 족제비가 싸움이 벌어지는 곳으로 안내했어. 우와, 두 명의 용사가 싸우고 있었어. 창자비와 검자비가 싸우고 있더라고. 바보의 과거가 드러났어. 소환되어 검용사가 되기 전 이야기야. 쟤는 완전한 게임 중독자였어. 어떻게 그런 놈이 검용사로 소환됐는지 이상하지? 게임랜에서 VIP 캐릭터로 모든 몬스터를 잡을 수 있었거든.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그녀의 말을 따르면 완전 쓸모 없어진다더라. 누구보다 빨리 이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는데 영구에게 참혹하게 패배했고 동료들은 모두 죽었어. 그는 패배를 동료들이 약해서라고 탓했지. 킨 형이 진실을 폭로하자 마지못해 인정했어.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여성의 눈물과 그 거대한 가슴에 새겨진 노예 인장을 보고 믿었지. 나도 참을 수 없었어. 그가 유일한 지지자였거든. 그의 이상에 불을 지핀 그녀의 응원 아래 그는 위대해질 거라 믿었어. 그런데 하룻밤 여자와 뒹굴고 나서야 결국 눈을 떴지. 그녀는 모든 장비를 빼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내며 검을 무능력자라 욕했어. 지금 그는 예전보다 더 쓸모 없어졌어. 멍청한 건 참지만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지. 밖에 나갔다가 두 명의 사냥꾼에게 공격당했어. 검자비는 힘이 다 빠져 검을 휘둘렀지만 아무 소용없었어. 도망치는 게 상책이야. 그는 마을 집으로 뛰어들어 숨으려 했지만 어머니에게 쫓겨났어. 그가 용사인 걸 알면서도 영구가 왔을 때 마을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보호해주지 않아 숨을 곳도 없어. 검자비는 숲으로 뛰어들었어. 피하려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난 셈이지. 도적무리가 나타나 용사를 비웃었어. 검자비는 완전히 버림받았어. 자신을 돌아보니 예전보다 더 초라했지. 쓰레기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어. 한 여자에게 속아웃조차 남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가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했어. 검자비는 이 충격을 견딜 수 없었지. 흑화해서 도적들을 전멸시키고 두목의 가면을 가져다 몸에 썼어. 다음은 창자비가 나타나 싸움이 벌어졌어. 킨 형에게 들킨 창자비는 장인에게 정의를 실현 중이라고 자랑했어. 장인의 마을을 위협하는 도적단을 잡고 있다고? 그가 검자비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어. 검자비가 킨 형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어. 악마의 기운이 느껴졌지. 킨 형은 검자비가 탐욕의 저주에 걸린 걸 알아차렸어. 그는 맹목적으로 고귀한 이상을 외치며 가장 강한 자가 되려 했어. 모든 최고를 차지하려 했고 킨 형에게 공격을 퍼부었지. 안쓰러워 보여. 킨 형은 방어하면서 상대 상태를 물었어. 상대를 더 자극할수록 무기가 더 강해졌어. 창자비는 밖에서 장인에게 그 여자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하며 열심히 응원했지. 킨 형은 검자비가 깨닫고 돌아오길 원했지만 그의 말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 그는 가시가 가득한 쇠사슬을 소환해 단단히 묶었어. 킨 형을 처형하려 했지만 다행히 킨 형의 MC가 막아냈어. 산산조각 났어. 부드럽게 말해도 안 들으면 내가 카마메하메하와 팀을 데려올게. 모두 달려가서 지원했지만 케인은 허락하지 않았어. 이 미친놈은 내가 처리해야 해. 또 케인이 인원이 많다고 약자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네. 가신 황금을 소환해 반란을 일으켜 가파를 공격해. 케인은 재빨리 날아가 그녀를 보호했어. 검사는 가파와 근접전을 벌였어. 케인은 신에게 그녀를 마을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촌장이 막았어. 그와 1대1 대결 허락해줘. 검술로 보면 케인이 이길 게 확실하지만 직익으로 그녀를 전력 지원했어. 그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가파도 이미 지쳤어. 촌장이 대신 나서서 검사와 싸워. 그에게는 누구나 상대가 안 돼. 검사와 함께 싸우면서 촌장은 그의 감정을 한 번 한 번의 검에 느꼈어. 그녀가 검사에게 왜 더 강해지고 싶냐고 물었어. 검사는 분명하게 대답했어. 자신이 가장 강해져야 한다고. 언제 어디서나 무적이어야 한다고. 그녀가 진지하게 물었어. 가장 강해진 후에는 뭐 할 거냐고. 그는 아직 잘 생각해 본 적 없대. 더듬거리며 세상을 구하겠다고 했어. 검사가 된 것도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이래. 그리고 미쳐서 힘차게 뛰어올라 그녀를 공격했어. 검이 부딪혔어. 그녀가 말했어. 그건 남들이 강요한 의무일 뿐이라고. 너 자신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너도 모른다고. 무작정 휘두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고 일러줬어. 가볍게 몇 가지 기술을 보여주며 검사를 밀쳐냈어. 지금 네가 서 있을 힘도 없으면서 나를 밀어내려 하다니? 정말 웃기네. 여자가 또 비웃어. 검사는 분노에 피의 저주를 뇌에 집중해 힘을 끌어냈어. 그는 7대째를 흡수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괴물을 불러냈어. 촌장은 그 고통을 느끼며 그가 쉴 수 있게 돕겠다고 했어.
그녀는 독보적인 검술로 연속 파괴 공격을 검사에게 직격했어. 이 기술로 검사는 저주에서 풀렸어. 라미 검사에게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왔어.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어 검사를 친근하게 맞이했지만 검사는 쑥스러워하며 거절했어. 마침 2명의 사냥꾼이 쫓아와 케인을 제거하려 했어. 케인은 놀랐어. 얘네 둘 아직 안 죽었어? 한 명은 운석을 소환했어. 바로 케인의 껌에 맞았지. 그 사냥꾼은 즉사했고 이어서 고추종 머리가 베었어. 아주 잔인하네. 미래 장인에게 손대다니. 이번엔 진짜 죽은 것 같아. 그들의 영혼이 떠돌다가 가파의 검에 베어 연기처럼 흩어졌어. 케인은 상처를 입은 검사가 더 강해진 걸 보고 놀랐어. 그가 순순히 대답했어. 장인이 자신을 케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줬다고? 검사는 누굴 따라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됐어. 게다가 아름다운 촌장도 그를 돕고 싶어 했어. 여자 앞에서는 좀 쫄리긴 하지. 진심으로 그의 고통을 이해했어. 그녀는 그가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했어. 잃어버린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 지금은 약하지만 다시 키우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거야. 왜냐면 너는 착하니까. 현대에도 너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잖아. 답변 기다리지 않고 촌장이 과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며 함께 성장하자고 약속했어. 검사는 돌진해 사랑하는 필라에게 다가가 그녀를 겁줘서 공포의 짐승으로 변하게 했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도망쳤어. 검사와 창기사는 성공적으로 깨어났어. 정말 최고로 레벨업하려면 그녀의 시련을 넘겨야만 했어. 2달 후 봉황이 깨어날 거야. 기사들은 더 강해져서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해. 케인의 마을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해. 당장은 애들 밥부터 챙겨야지. 마을 사람 모두 힘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이야. 음식이 막 익었을 때 배고픈 신이 배고픔을 호소했어. 늑대의 형태인 케오는 냄새를 맡고 달려왔어. 신아 누나는 케오에게 짐승 형태를 발전시키는 법을 가르쳤어. 포도 잠재력도 있어. 이제 밥 먹을 시간이야. 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이 되었다.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아. 물 좀 마셔라. 피라아기가 아침 일찍부터 쫓겨나서 안키엔에게 도와달라고 달려왔다. 쯔엉이라는 미친놈이 그 아이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피라를 타겠다고 해서 아이가 무서워 죽을 뻔했다. 한 소녀였다. 쥐노우는 자신을 나라고 소개하며 여왕이 보낸 해명서신을 전달하러 왔다고 했다. 라는 여러 이유로 추방당한 마법사지만 영토에 매우 귀중한 인재다.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 라가 정정하기를 자신은 재능 없는 이들 때문에 유배된 것이라 했다. 그녀의 직업은 몬스터를 강하게 만드는 조정술인데 마귀 연구라 오해받아 실험 대상을 부수고 죽였다고 판결받았다. 그녀는 피라가 귀엽고 인간말을 이해하며 변신도 할 수 있어서 연구하고 싶어 했다. 라가 주사기를 꺼내자 피라는 두려워서 야수로 변해 달려가 도망쳤다. 공주 안키엔이 그녀의 목적을 물었다. 라는 우선 피라라고 답했다. 쥐파는 전설 속의 피라 여왕인 줄 알았다. 라는 그것도 맞다면서 피라종은 대체로 모든 면에서 사람을 돕고 특히 이동에 뛰어나다고 했다. 그녀는 그런 몬스터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안키엔의 몬스터 우리에 들어가 관찰하며 구경할 허가를 요청했다. 안키엔은 또 다른 지렁이와 많은 지렁이 알들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그를 두려워해 몰래 숨겨놓고 자신이 돌보겠다 말했다. 라는 알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라도 돌보고 싶어 했고 마침 마을의 몬스터 사육 전문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라에게 노예인장을 찍자고 제안했고 그녀도 동의했다. 그 밖에 시부에서 온 물건도 조금 있었는데 그 중에 검은 용알이 하나 있었다. 안키에는 용도 키울 수 있다며 알은 그 알에 몬스터 인장을 찍자고 제안했다. 어차피 용은 강하고 위험한 종족이니까. 안키에는 북적뒤의 용 아빠가 되어 알을 품으며 수치를 올렸다. 알은 알에 손대면 퇴화되는 저주를 받아서 아빠 역할은 그에게 돌아갔다. 안키에는 트록 삼촌에게 가면서 등에 용 알을 메고 갔다. 트록 삼촌은 즐거워하며 방금 대장간에서 단조한 운석 철검을 받으러 왔다가 마법 이동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알라는 잠을 못 자서 엄마가 불러준 노래로 겨우 잠들었다. 그 아이는 몰래 안키엔 방으로 와서 같이 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알라가 벌써 3번째 그 방에서 잤다. 푹 잔 줄 알았는데 동생이 작은 방에서 번쩍거리며 놀려서 깼다. 이 동생은 너무 심해서 지파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았다. 그 아이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키엔의 것이라며 언제나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알라는 풀려나 동생을 말리려 했지만 동생에게 툭 밀려 넘어졌다. 가파는 할 수 없이 억지로 그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키엔에게 말할 거다. 침대 위 점점 커지는 알을 보며 더 슬퍼서 깨어앉고 일하러 갔다. 그의 모습은 녀석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슬퍼서 달려가 애에게와 달라며 곁을 찾았다.
그녀는 늑대 인형도 만들어 녀석을 모델로 삼았다. 그녀가 안키엔을 찾는 줄 알았는데 배고파서 그를 찾으러 온 거였다. 용사는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며 인생 역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도와주는 아름다운 마을 촌장님도 있어 누군가 키엔 아빠를 민망하게 한다. 아이들 밥을 다 챙긴 후 더 큰 냄비를 사러 쇼핑몰에 가려 했다. 일어나서 몬스터 우리를 보니 이제는 예전처럼 초라하지 않았다. 라의 손길 덕분이다. 그녀는 캠핑용 기둥도 발명했는데 땅에 꽂으면 금세 집이 된다. 덕분에 그의 마을도 빠르게 발전하고 현대화되었다. 모두의 삶이 좋아졌다. 그때 용 아래 금이 가더니 빨간 아기 용이 태어났다. 좀 어리숙해 보였고 앙키엔의 예상과는 달랐다. 나는 그게 악마용 종류라 아주 충성스러운 특별한 종이라고 생각했다. 꼬마 꾸인이는 신나서 아기용 이름을 갈론이라 지었다. 꾸인은 아기용을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둘은 24시간부터 다니는 절친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더 커서 공중에 떠서 불을 내뿜어 백호를 구웠다. 알라는 까맣게 타버렸다. 모든 피라 아이들은 이 용을 좋아하지 않았다. 두 녀석은 쥐와 고양이 같아 만나기만 하면 크게 싸우고 조금만 하면 안천이 이빨덫에 걸려 현장에서 잡히고 말지. 새끼용이 바로 범인이야. 문을 두드리고 도망간 것도 애들이 이웃집 초인종을 망가뜨린 것도 녀석은 단지 안천의 관심을 끌고 싶었지만 안천이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놀아주지 않았어. 지파가 새끼용이 안천과 가까워질 방법을 생각해내서 지킴이 용으로 만들었어. 알라를 겁줘서 그녀가 더 이상 안천방에 들어와서 자지 못하게 하려고. 안천은 이렇게 집을 지키는 개가 있으니 좋다고 생각했어. 녀석은 침대 위에서 신나서 춤추고 있었어. 안천은 호기심에 침대머리만 주머니에서 보라색 돌을 꺼냈지. 시이나 누나가 그게 뭐냐고 물었어. 안천은 그것이 다른 세계에서 얻은 용왕의 조각이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누나는 깜짝 놀라 새끼용에게서 그걸 빼앗으라고 했어. 이미 너무 늦었어. 새끼용이 돌을 통째로 삼켜버렸거든. 새끼용은 순식간에 커져서 사납게 불을 뿜으며 집을 박살냈어. 라는 새끼용이 마을을 부수러 나가기 전에 막으라고 안천에게 말했어. 녀석은 불을 뿜어 모두를 공격하려 했어. 쿠인의 소리를 듣고 조금 정신을 차려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 버렸지. 정말 배은망덕한 용이야. 크게 먹고 배신하다니. 그럼 아직 충성심은 남아있는 거야? 시이나 누나가 설명했어. 아마 새끼용의 자아가 용왕에게 점령당한 것 같대. 라가 덧붙이길 용이라는 생물은 자아를 포함한 핵심 기관인 심장이 있다고 해. 그 심장을 사용하면 능력을 높이고 그들의 기억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어. 요약하자면 안천은 새끼용의 자아가 용왕의 심장석에 의해 점령당해 통제력을 잃었다고 이해했어. 안천은 모두를 집으로 불러라에게 마을을 긴급히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는 엑스를 불러 추격 임무를 맡기고 새끼용은 안천, 쥐파, 시이나가 맡기로 했어. 마침 마을장이 달려와 안천에게 필라를 보러 가달라고 부탁했어. 그녀가 갑자기 아파서 의사 누님들이 치료 중이지만 아직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안천과 쥐파가 필라 있는 곳으로 갔고 나머지는 출발 준비를 했어. 새 아이는 필라를 걱정하며 안천을 따라가 상황을 보러 가겠다고 했어. 필라는 아픈 채로 동물 형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저주가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해. 쥐파는 새끼용의 통제불능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어. 알라도 필라에게서 나오는 악한 힘의 흐름을 느꼈어. 알라는 나아가 필라 몸 안의 힘의 흐름을 제안해 그녀가 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도왔어. 빠른 단계 저하 속도로 그녀는 이틀밖에 버틸 수 없어. 최악이면 생명의 위험이 있어. 안천은 빨리 출발해야 해. 모두에게 필라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어. 들은 필라는 안심했어. 필라는 꼭 함께 가겠다고 고집해서 필라가 공주님처럼 끌고 가겠다고 하자 모두가 우르르 따라가자고 난리여서 안천도 어쩔 수 없이 모두 데리고 가게 됐어. 이후 필라는 힘을 다해 동쪽 마을로 달려갔고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쓰러졌어. 용사가 된 안천에게 주민들이 용이 나타난 산의 큰 동굴 위치를 알려줬어. 그곳은 성가신 용들이 사는 곳이야. 주민들이 용들 때문에 불평하며 용사 안천에게 도움을 청했고 시간이 없어 모두가 급히 산으로 올라갔어. 시이나가 작전을 논의하면서 용을 약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용왕의 심장석을 토하게 해야 해. 안천이 물었어. 만약 심장이 이미 새끼용 몸 전체를 점령했다면 어떻게 하냐고. 누나가 말하길 그때는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지 왜 또 묻냐고 했어. 용을 만나기도 전에 고슴도치 괴물이 공격해와 쿠인이 급히 마법으로 공격해 물리쳤어. 안천도 쿠인이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놀랐어. 시이나가 말하길 쿠인의 마법은 땅속을 흐르는 용맥의 힘을 빌려 익힌 거라 치유 마법과 보조 마법도 사용할 수 있대. 지파가 기뻐하며 달려와 그녀를 칭찬했어.
백호 형제와 공주가 필라를 돌보고 있는데 붉은 인장이 그녀 몸에 떠올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어. 알라 누나도 도울 수 없었어. 필라의 눈이 붉게 변했어. 안천 일행은 드디어 용의 소굴에 도착했어. 지파가 등불을 밝히고 모두를 안내했어. 렌과 퀴는 구덩이에 빠졌지만 다행히 괜찮았다. 모두가 어두운 공간에 도착해 멈췄다. 퀴는 용맥의 빛으로 동굴을 밝게 했다. 예전에 그 소녀가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 새끼용도 나타나서 키엔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피라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새끼용과 맞서 싸웠다. 매우 용맹해 보였다. 피라가 뛰어올라 공격했지만 용이 뱃속에 삼켜버려 모두가 얼어붙었다. 키엔은 여전히 피라의 생명을 느끼며 모두를 안심시켰다. 신하는 돌의 핵을 제거하면 피라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렌과 마을 대표가 함께 검을 휘둘러 용의 배를 베고 힘을 합쳐 공격했다. 갈론용은 검은 철용으로 변신해 더 거대해져 모두의 공격이 단단한 철갑에 통하지 않았다. 키엔령은 마법으로 지피를 지원해 그녀의 공격이 훨씬 효과적이게 만들었다. 신하 렌 마을 대표는 돌진해 사방에서 베어 검은 용을 혼란에 빠뜨렸다. 공주는 물마법을 소환해 배를 공격해 쓰러뜨렸고 효과가 있었다. 신하는 모두에게 계속 공격하라고 외쳤다. 쾅은 갑자기 뛰어올라 모두가 검은 용을 해치는 것을 막고 아버지를 불렀다. 멈춰 쾅아. 아버지한테 싸우지 말라고 안으며 말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다. 그때 쾅의 아버지가 여기 살던 용이었고 사분의 용사들에게 죽임을 당해 자신이 잡혀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족의 행복을 부수고 자신에게 잘해준 키엔 용사만 빼고 네 용사를 항상 미워했다. 쾅은 아버지에게 새끼용의 몸을 돌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울면서 아버지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은 용은 이해하냐고. 아무도 몰랐고 용은 으르렁거리며 쾅을 공격했다. 다행히 레니 몸으로 쾅을 감싸 안전하게 지켰고 검은 용이 살기를 드러냈다. 그때 쾅은 이것이 아버지가 아님을 깨달았다. 검은 용은 다시 변신하며 자신을 마룡이라 칭하며 마수의 지배자라고 했다. 알고 보니 키엔령 때문이다. 그는 두 마룡의 수정 핵심과 불용을 합쳐 자신의 영혼과 쾅 아버지의 영혼이 뒤섞인 것이다. 마룡은 약한 인간들을 대신해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을 죽인 용사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야망을 밝혔다. 아라는 키엔형에게 그의 방패에서 마룡에게 전해지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알렸다. 공주는 마룡을 꾸짖으며 피라를 돌려주라고 했다. 그는 가슴을 갈라내 피라가 마룡의 살과 피에 갇혀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키엔형은 분노를 끌어올려 지피에게 먼저 공격하라고 했다. 모두가 연달아 공격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마법도 무효화되었다. 키엔형은 마룡의 방어력이 자신의 방패를 매개체로 삼은 것으로 추측했다. 만약 그가 일부러 분노의 방패 강화에 실패했다면 마룡을 약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자신도 약해진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다. 피라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나 마룡은 이미 알아채 쉽게 방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키엔형의 방패를 차지해 모든 힘을 흡수했다. 공간이 붉게 타올라 큰 폭발이 일어났고 아무도 도망칠 틈이 없었다. 전원 쓰러지고 아이셋만 남았다. 쾅은 계속 아버지를 깨우려 했으며 마룡의 주먹을 끌었다. 마룡은 불을 뿜어 셋을 공격했다. 키엔형은 4개의 방패를 만들어 막았지만 하나씩 깨졌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전력을 다해 뒤에 있는 새 아이를 지키는 수밖에 없었다. 온 힘을 다한 끝에 이번 공격은 막아냈다. 마룡이 한 번 더 기술을 쓴다면 도저히 어쩔 수 없다. 하늘도 키엔형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룡이 두 번째 불꽃을 준비했다. 아라는 갑자기 돌진해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녀가 용비늘을 가볍게 튕기자 마룡은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며 공격했고 동굴이 무너져 물이 쏟아져 모두를 밖으로 휩쓸어냈다. 덕분에 잠시 안전했다. 백호 형제는 부상을 입어 누나들이 우선 치료와 간호를 받았다. 지피가 키엔 형에게 피라 상태를 물었다. 그는 아직 소녀의 생명을 느끼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다. 밤에 아이 셋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아라가 쾅에게 저 용이 정말 네 아버지냐고 물었다. 쾅은 확실히 그가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다. 아버지 용은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지켰고 1000명의 사람은 몰라도 성공적으로 그녀를 아름답게 키웠다. 부녀는 항상 서로 의지했다. 아버지 용 몸에는 뒤집힌 비늘이 있어 만지면 용이 아파한다. 그때 쾅은 그 뒤집힌 비늘이 용의 약점일 수 있음을 떠올렸다. 쾅은 재빨리 달려가 키엔용에게 알렸다. 키엔용과 모두는 지금 용을 유인할 장소를 고르고 있었다. 마을에 피해 없이 유인하기 위해서였다. 배치가 끝난 뒤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는 돌격용 빗 몇 개가 있었다. 마침 퀴니 형에게 용의 약점이 가슴 위에 거꾸로 뒤집힌 비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계획이 세워졌고 용이 하늘로 날아오를 것을 대비했다. 키엔 용이 미끼가 되어 유인할 것이다.
지상으로 내려가 모두가 마룡의 이동을 막기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했다. 시이나가 자원해 공주와 퀸의 도움도 받았다. 게넨과 시이나가 협력해 비늘을 베어낼 것이다. 역산한 계산은 이렇고 이후 상황은 그때그때 대처한다. 내일이 결전이다. 오늘 밤은 정말 긴 밤이다. 포가 퀸에게 모두가 그녀의 아버지와 싸우는 것이 괜찮은지 물었다. 퀸은 강한 모습을 보이며 괜찮다고 했다. 어차피 이곳에 온 것도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시이나 언니는 술을 마시며 용기를 더 내 두 아이를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공주는 여전히 힘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며 친한 친구를 구하고 싶어 했다. 피는 아라에게 키엔 형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악주인이므로 마지막까지 비밀로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어쨌든 아라의 힘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태양모 키엔이 분노의 방패 힘을 폭발시키며 용을 유인의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마룡이 얼굴을 드러내자 시이나가 즉시 팀과 함께 용맥의 힘을 빌려 물로 마룡을 가두는 마법을 펼쳤다. 시이나는 물 흐름을 따라 살인 돌고래로 변신해 용의 머리를 2번 연속 공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퀸과 공주는 결계를 유지하며 마룡을 최대한 오래 묶어두려 애썼다. 바로 그때 알과 촌장이 동시에 공격을 개시했다. 키엔 형이 뛰어가 유성방패로 용을 꽉 붙잡았다. 기회를 틈타렌과 셀레나가 근접해 용 비늘을 반으로 자르고 지파가 필살기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여전히 너무 단단한 용의 철비늘 때문에 총공격이 실패했다. 마룡이 반격해 모두가 쓰러졌고 키엔 형만이 다음 공격을 받아냈다. 악주인이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후의 기대는 백호 형제에게 달렸다. 어제 두 사람은 키엔 형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기로 논의했다. 아라가 힘을 충분히 모은 후 신속히 마룡에 접근했지만 마룡의 방어벽을 뚫을 힘이 부족했다. 포가 뛰어들어 도움을 줘도 별 효과가 없었다. 마룡은 곧바로 아라를 내던졌다. 그녀는 오빠에게 이 방어벽을 깨달라고 기대고 있었다. 덕분에 포가 힘을 폭발시키며 거대한 호랑이 손으로 방어벽을 부숴버렸다. 아라는 공중에서 힘을 모으며 마지막 필살기를 준비했다. 목숨이 사라진다 해도 키엔 형의 모든 장애물을 반드시 지키고 제거할 것이다. 아라는 예민한 감각으로 마룡 옆에 뛰어올라 단 한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아라가 마룡을 쓰러뜨렸다. 그녀는 자유낙하하며 키엔 형이 안아주길 기다렸다. 피라와 새끼용이 풀려났다. 새끼용은 건강했지만 피라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였다. 모두의 부름에 마침내 그녀가 깨어났다. 퀸은 기뻐하며 새끼용을 꼭 안고 마룡을 보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퀸의 머릿속에 아버지와의 행복한 추억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퀸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아버지의 딸이 된 것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마룡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새끼용과 제나는 다시 한번 용맥의 힘을 빌려 마룡을 공격했다. 시이나도 보라색 돌을 되찾아 마룡이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키엔 형이 공기방패를 사용해 뛰어올라 마룡을 분해해 모래먼지로 만들었다.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키엔 형은 마을 사람들이 알을 이용해 용의 보물을 훔치고 검용사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퀸도 알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알도 마을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2번이나 자신을 구해줘 고맙다고 했다. 키엔 형 옆에서 한 목소리가 울렸다.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용의 아버지였던 키엔 용사는 새끼용과 공생에 사라지지 않았고 그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피라도 건강해져 달려와 새끼용에게 경험치를 돌려달라 요구했다. 새끼용은 계속해서 커지며 피라를 미치게 만들었다. 키엔 형이 날아가 버리자 화가 난 피라는 야수로 변해 쫓아갔다. 오직 그녀만이 키엔 형을 기다릴 수 있다. 집에서 초록머리 제이는 계속해서 연습하며 언젠가 용사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전에 그녀는 궁수용사의 팀이 무너져서 그의 팔찌가 부서지고 팀에서 쫓겨났으며 약하다며 팀의 짐이라고 비난받았어. 제이는 언젠가 궁수용사에게 자신이 더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해. 지금 막 마을로 돌아온 기사님은 아기용이 광분했을 때 일어난 전과를 돌아볼 시간이 생겼어. 피라와 아기용은 옆에서 누가 기사님을 기다릴지 서로 다투고 있어. 기사님은 결국 아기용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말했고 아기용은 서운해서 퀸의 품에 안겨 위로를 찾았어. 반면 피라는 떨어진 능력치를 만회하기 위해 레벨업을 해야 해. 그녀는 공주를 함께 가자고 초대했지만 거절당했어. 공주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같이 갈 시간이 없대. 하지만 피라는 고집이 세서 공주가 동의할 때까지 꼭 설득하려고 해. 기사님은 딸의 성격을 너무 잘 알기에 공주에게 휴식을 주는 척하며 모두에게 공주가 자기 발전을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알렸고 공주도 깜짝 놀라며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고 투덜거렸어. 공주 의견은 상관하지 않아. 피라가 공주를 훔쳐 달아났고
공주와 기사님의 부르짖는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 얼굴 기억해둬. 공주가 외출하는 동안 촌장은 모든 사람에게 영주 자격으로 잡무를 시킬 거야. 기사님은 그게 원래 그녀의 일이었고 이제 더 이상 남자 곁에 딱 붙어있으면 안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 그리고 제니라는 녀석이 원하면 계속 도와주라고 했어. 신은 뜻밖의 나타나 그녀를 보자마자 먹을 걸 달라고 해서 굳이 묻지도 않았어. 기사님은 요즘 신이 뭐하고 있었는지 물었어.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신하는 신이 지하 투기장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신은 이익의 절반을 기사님에게 나눠줬고 돈을 보자 눈이 반짝이며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돈 많이 벌라고 격려했어. X는 기사님에게 궁수를 사용하는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매일 투기장 여기저기를 다니며 정의의 완전한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대. 그 젊은 동양인 이름으로는 궁수 용사임이 분명해. 직접 확인하러 출발해야겠어. 그 말을 들은 꼬마 케오는 같이 가자고 했고 할머니도 동의했어. 케오가 강해진 게 확실하니 용병과 싸우며 훈련할 때가 된 거야. 투기장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활기차. 관중석에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응원하고 있어. 포는 같이 안 가겠대. 아마 자신이 약하다는 걸 느껴서 할머니에게 계속 훈련을 부탁한 모양이야. 상인 주인장이 와서 그를 환영해. 이게 바로 기사님의 대부호란다. 아이들이 대회에 참가할 거라며 용병 기사들의 노예수를 늘리고 있대. 기사님은 확실히 다르지? 셀레나에게 맡기고 아이들에게 조심해서 싸우라고 당부했어. 주인장에게도 안부를 잊지 말라고 했고 궁수용사라고 자칭하는 선수를 모집한다는 말을 들었대. 정의의 완전한 익명이라니 말이지. 그때 제이사가 궁수용사로 보이는 사람을 보고 기사님을 쫓아갔어. 렌도 그걸 보고 달려왔지. 방 안에서 기다리던 그가 바로 궁수용사이자 다음 선수였어. 기사님은 주인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려 했어. 허락을 받자 제이사가 들어가 인사했어.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응디사를 밀쳐내며 나가라고 했어. 기사님은 그의 머리를 잡고 그가 여전히 궁수용사임을 알아봤어. 뒤돌아 말하길 자신이 그 여자가 기사님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했고 기사님과 알은 놀랐어. 그 여자가 또 그 궁수 이름을 들먹이며 모두 경험자라고 했지. 렌은 그 궁수에게 그 여자에게서 멀어지라고 조언했어. 그 여자가 한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야.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을 이야기해줬고 그 궁수가 같은 말을 들었는지 물었어. 모두 거짓말이야. 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경기가 곧 시작된다고 했어. 그 녀석이 내게 이름을 말한 적이 있어. 궁은 물어봤어. 그도 똑같이 들었는지. 그렇다면 그 모든 말이다. 거짓말이야. 궁은 말도 안 하고 돌아서 버렸어. 곧 경기가 시작된다고 했다. 주인장의 정보에 따르면 궁은 이미 출전했대. 지금 당장 경기장은 형이 방패를 떠난 바로 그 소문대로 시내가. 들었다고 하니 찾으면 다행이지만 양쪽 다 제대로 대화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무력을 써서 빨리 해결하자는 제안이었어. 기절시키고 하지만 아키테도 평화롭게 해결하는 걸 우선시해. 그래서 궁수가 시합장에 나왔어.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돌인 사건 이후로 모든 걸 잃었어. 그녀에게 조종당하고 엉덩이를 맞으며 그녀와 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야만 해. 궁수가 바로 시합장에 나가서 즉시 화살을 쏘았고 상대가 한 방 맞았지만 전혀 상처 입지 않고 쉽게 이겼어. 아키테가 관찰해보니 그가 아직 무기 강화와 그 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였어. 그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마음이 아팠어. 궁수에게 아키테가 싸움에 참가해 정식으로 이야기해보자고 했지. 궁수기사와 어떻게든 대화해보고 싶었고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 싶었어. 팀 내에서. 궁수기사팀에서 제외당하고 항상 허들에 실만하던 약한 그녀였으니까 그녀는 궁수기사들에게 짐이었어. 궁은 키엔과 함께 지내면서 동료들이 서로를 구하는 모습을 봤으니 지금은 궁이 고통받는 사람을 서로 구했으니 그녀도 지금은 도우려 해. 어느 정도는 고통받는 저 궁수를 위해. 상인은 이야기 듣고도 이해가 갔고 합리적이라며 의견을 냈어. 양쪽 다 만족하는. 궁수가 상금을 팀에 가져다주고 더 많은 돈을 써서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했어. 궁수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지. 그녀의 활로 모든 걸 이뤄내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투기장에서 나오미를 만난 적 있다고 말하며 아키테에게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했어.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이 젊은 남자를 아직 이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착취해야 한다고 생각해. 궁수를 끝까지 이용하려 하고 자신을 착한 성인이라 여기며 아이들에게 현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고 있어. 궁수기사가 또 한 번 승리했을 때
상인이 부하에게 오늘 밤 그림자 투기장에 궁수기사를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라고 했어. 아키테에게 투기장은 이미 성스러운 의식 마법으로 봉인되어 도망칠 수 없다고 알려줬지. 궁수기사를 잡으려는 거야. 아키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갑자기 도움을 주는 건 여왕의 상금을 받기 위한 덫일 뿐이야. 궁수기사가 도착했어. 아키테 코부사. 활을 들고 자신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 모두가 그녀를 보호할 거야. 두 번째 선수로 경기에 들어가서 궁수가 상대를 보고 이 경기는 졸려도 이긴다고 말했어. 전에 절망에서 구해줘서 고마웠어. 이번에는 내가 널 구할 차례야. 유키? 지사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구한다니 웃기려는 거야? 관중석의 노예 아이들이 응원하며 소리쳤어. 궁수가 눈을 들어 방패기사 아키테가 중앙에 서 있는 걸 봤어. 이 경기는 나오미가 꾸민 함정 같고 그가 경멸하는 것처럼 소문대로야. 유키가 활을 들어 아키테를 겨누고 신령의 명령대로 정의의 이름으로 방패기사의 악행을 폭로하려 해. 정말 환상 같은 힘이야. 나오미는 무력해. 아키테는 여러 상대를 만나봤고 정의라는 이름을 폭로하려는 유키가 활시위를 당겨 키엔을 향해 정의의 이름으로 신령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폭로하라 요구했다. 키엔의 악행을 드러내라. 정말 환상적인 힘이구나. 나오미는 무력했다. 키엔은 여러 번 마주쳤던 놈들 중 하나일 뿐이다. 정의의 이름을 내건 화살이 쾅하고 나라가 나오미의 방패에 부딪혔다. 항상 그런 놈들만 만나서 알게 됐지. 네코의 정당한 명분을 가진 화살을 쏴서 직격으로 나오미의 방패에 부딪혔어. 다시 날아와 막으려는데 말도 못하고 유키에게 밀려났고 계속 내 방패는 더럽다고 욕하며 노예를 모으고 힘든 노동을 시킨 뒤 전부 자기 주머니에 챙겼대. 듣기로는 그 깡패가 비싼 약을 줬다는 얘기를. 병든 여동생이 있다고. 그리고 그를 혹독한 노동에 내몰았대. 점심시간에도 계속 일만 시키고 먹지도 못하게 하더라. 이 새끼는 말투도 앞에 두 놈보다 더 건방졌어. 무슨 일이 있어도 깡패를 나쁘게 몰아가려 하고 나프미가 그가 링커이와의 패배한 전투에서 저지른 악행을 다시 상기시켰지. 이제 뭐라고 해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 그 깡패는 여전히 깡패라며 깡패의 의도가 자신을 겨냥해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해. 자신이 대신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거야. 계속해서 활로 정의를 높이려 하고 있지. 그 깡패는 흰날개까지 달린 활을 장착했어. 정말 깡패답더라. 그가 쏜 화살은 하늘 높이 올라가 수많은 작은 화살이 되어 모두를 공격했어. 나프미의 방패가 재빨리 막아내며 아이들을 보호했지. 몇 개의 화살은 왕바위에게도 명중했어. 심판관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가 다시 일어나 유키에게 항복했지. 그 일로 더 거만해져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 아직 이놈을 치료할 약이 없다고. 깡패는 어쩔 수 없이 활의 출처를 물었어. 유키는 자랑스럽게 그것이 린천의 힘을 가진 선물이라고 했지. 그 여자가 그에게 주어서 세계를 구하러 갔다고 또 한 명이 그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했어. 이 여자가 더 강하거나 이놈들이 바보 같은 거겠지? 지켜보는 것도 지겨워서 말도 안 했어. 전에 그녀가 그 깡패를 정의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야. 지사는 유키에게 선언했어. 자신이 그 잘못된 정의를 부숴버릴 거라고. 전투가 시작되고 몇 번의 공격의 지사는 훌륭하게 막아냈고 공격도 해내서 그 깡패는 그녀가 충분히 상대할 만한 존재라고 판단했어.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깨어나라고 소리쳤지. 그의 정의를 따르라며. 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설령 죽어도 먼저 그의 머리를 깨부숴야 한다고. 그녀는 검술로 그의 활공격을 깨뜨렸어. 그 깡패는 약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 지사가 더 강해지자 검은 기운을 폭발시켜 자기 몸에 힘을 더했고 흰 날개를 더 달아길 잃은 천사가 되려 했지. 깡패는 정의에 미쳐버린 듯했어. 이건 무례함. 자신이 옳다고 항상 믿는 거야. 유키가 그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쏜 화살이 지사에게 명중했어. 지사는 크게 소리치며 자신이 만든 기술 구리 구워 죽이기로 끝내려 했지. 그 깡패는 미친 소리라며 입을 크게 벌리고 유키를 으깨버리려 했어. 유키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술이 지사에게 깨지고 말았지. 지사는 한 번에 그의 개같은 눈을 베었어. 이제는 유키가 아니라 미친 소가 되어버렸어. 저주가 완전히 그를 지배했고 검은 힘이 압도하여 그는 3번이나 화살을 쏘았지만 지사는 검을 부러뜨려 버렸지. 깡패는 새 검을 받았지만 아예 받지 않고 혼자 싸우려 했어. 무기 없이 싸우는 게 무슨 의미냐며 그 깡패는 비웃었어. 한 발 쏘자. 지사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자신이 배운 걸 상기시켰지. 눈물을 흘려도 그 깡패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저주는 완전히 그를 지배했다. 흑암의 힘이 그를 압도했고 그는 한동안 세 개의 화살을 쏘며 지사를 공격했지만 지사는 검이 부러졌다. 키엔이 새 검을 줬지만 받지 않고 스스로 싸우길 원했다. 무기 없이 싸운다면 어떻게 싸우는 거냐며 궁은 비웃었다. 가볍게 한 발 쏘자 지사는 쓰러졌지만 여전히 강하게 버텼다.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자신이 가르친 것들을 상기시켰다. 눈물이 흘러도 궁은 전혀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지사를 바보라 욕했고 그녀가 악당이라 했다. 그가 그녀에게 가르친 것들에 눈물이 흘러도 궁수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그가 너는 바보야. 네가 악당이야 라고 욕했지. 지사는 모두가 각자의 정의가 있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유키의 활에서 순수한 빗줄기가 날아와 지사에게 도달해 투명한 검을 만들어냈어. 그의 활조차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어. 돌아서 지사에게 힘을 넘겨 도와주었다. 이 바보를 빨리 없애? 유키가 더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그는 격분해 암흑 마법을 폭발시키며 강력한 화살을 쏘았다. 맹렬하게 야수로변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쉽게 베어 없애버렸다. 검을 뻗어날려 강력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 유키를 감싸며 마지막 일격으로 활까지 파괴했다. 그 정의로운 활주인은 충격에 빠져 자신의 세계 구원 임무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이 바보의 과거도 드러났다. 소환되기 전 그도 영웅이 되고 싶었고 공부 실력까지 뛰어나 모두의 존경을 받는 모범생이자 부모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바보가 된 이 세계에서 그는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그녀만이 믿고 이해해주는 사람임을 기억했다. 유키는 곧장 달려 집으로 가서 펑펑 울며 문을 두드렸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남긴 것이었다. 그가 편지를 집어들고 읽었지만 내용은 새롭지 않았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가 얻은 상금을 모두 써버렸고 일종의 노역을 시켰다. 그녀는 그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고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면 용사 가면을 선물로 줘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래도 그녀는 헤어짐 선물로 거대한 빚을 남겨두었다. 이제 하늘에 올라 돈을 달라고 빌어야 하나? 진정한 정의가 무너졌다. 유키는 기절했다. 눈을 뜨니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용사는 그를 자신의 영지로 데려갔다. 빚도 전부 떠안았다. 그는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다. 두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디가가 곁에서 유키를 돌보며 그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봉황이 곧 깨어날 것이다. 4명의 용사가 모두 모여 서로 강화 방법을 공유했다. 이제 남은 일은 영지 방어력을 강화해 자식들을 지키는 것이다. 나오미가 한가로울 때 세이나 언니가 바로 용사를 불러 술을 마시자고 했다. 여동생이 없으면 파샤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며 강한 술에 약한 파샤는 곧바로 말에 쓰러졌고 용갈리온도 포기하고 잠들었다. 여기는 제나의 비밀기지이며 작은 용만이 파샤를 가르치며 용맥 수련을 하도록 했다. 알라가 쫓아오지 않게 한밤중의 고요 속에서 남자 혼자라면 어쩔 수 없다. 세이나 언니는 파샤의 위치를 알고 싶어 했다. 나오미 마음속에 이 여동생은 그녀의 삶의 의미였다. 진심이라면 그녀는 용사와 결혼시킬 것이다. 깊은 한숨을 쉬며 그는 파샤를 동생처럼만 여겼다. 파샤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대신하겠다며 잠에서 깨어나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아침 일찍 삼촌이 용사에게 장비를 가져다 줬고 파샤에게도 새 옷 한 벌이 생겼다. 일본 여자처럼 보였다. 이후 나오미는 하루 종일 자빌과 서류를 처리했다. 사위가 어디 있는지 몰라 걱정했다. 두 사람은 여동생들과 계속 붙어 있었고 사위 신분 관련 서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2명은 여전히 엘에 딱 붙어 있고 두 동생과 함께 있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아. 봉황이 부활하기 전에 준비해야 해. 봉황이 부활할 때 신하 누나는 방금 낚시에서 돌아와 여동생이 이 옷을 입은 걸 보고 바로 버스라 했어. 몇몇은. 그녀가 그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할 거야. 말도 못하고. 누나는 안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늦었어. 집이 이미 폭발했거든. 신하는 재빨리 전투형 동물로 변했어. 다행히 가파와 아이들은 무사히 도망쳤지. 야수 얼굴을 한 무리가 그들을 공격했어. 그중 한 명이 기습 공격했지만 신하가 처리했어. 다른 놈이 뛰어나와 가파에게 말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왕위에 오르면 안 돼. 가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적을 먼저 물리쳐야 했어. 그래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일제히 공격해왔고 가파는 루린 방패로 칼을 막아냈어. 그들은 칼바람과 화살비를 퍼부었지. 벤과 유키도 가파에게 별 도움이 안 됐어. 방패든 가파의 공격이든 다 가려운데 긁는 정도였거든. 유일한 비장의 카드인 알라와 포로만 제대로 맞히면 아팠어. 심지어 아저씨도 그들에게 넘어졌지.
놈들은 기사무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재빨리 가파와 협력해 환영을 만들어 적을 혼란에 빠뜨렸지. 모두가 각자의 필살기를 동시에 사용해 결국 모두를 쓰러뜨렸어. 한 명만 힘이 남아 폭발물을 꺼냈어. 마을 곳곳에 폭발이 일어났어. 영주는 편하게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마을이 또 다시 파괴된 걸 봤어. 다행히 나오후미의 방패 덕분에 정리가 끝났지. 이때 신하가 설명할 시간이 생겼어. 그들이 온 이유는 가파를 죽이려는 거였어. 가파의 신분도 밝혀졌는데 그녀는 동양의 삼나라 천재의 후예였어. 그 옷은 황가의 예복으로 오직 여신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 즉, 그녀가 스스로 천재임을 자칭하는 거였지. 그건 천재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야. 지금부터 그들은 계속 암살자를 보내 가파를 죽이려 할 거야. 내부 분쟁과 왕위 쟁탈전 때문이지. 가파의 부모는 이런 상황에 지쳐 이 마을에 숨어들었어. 신하의 가문은 대대로 황가의 경비였기에 그녀는 임무를 포기하고 가파의 부모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어. 가파가 태어날 때까지 말이지. 처음 파도는 신하가 먼 바다에서 어업 중에 발생했어. 잔존 세력과 맞서 싸웠지만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지. 돌아왔을 때 이곳은 노예 사냥꾼들에게 휩쓸려 있었어. 가파의 부모는 이미 죽었고 가파에게 천재가 되고 싶냐고 묻자 가파는 원하지 않는다며 그 자리를 바라지 않았어. 신하는 가파가 태어난 이래 계속 감시당했다고 밝혔지. 가파가 노예로 잡혀가 죽을 뻔할 때도 수차례였어. 그들은 팔짱만 끼고 지켜봤지. 슬픈 일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파가 없어지는 게 나았던 거야. 하지만 적어도 가파는 자기 신분을 모르고 있었지. 천재가 되려는 의지도 없었고. 그런데 그 옷을 이용해 가파를 제거하려 하고 있어. 가파가 현재 천재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까 암살자들이 경계도 않고 가파의 영토에 침입해. 가파의 부하들을 죽이려 하니 정말 한심해. 젠도 동의했어. 이건 성기사회의 전쟁을 불러올 짓이라고. 그들에게 얼굴을 알려줘야 한다고. 불안해도 봉황을 맞이하려면 이 암살자들을 처리해야 해. 나오후미는 문 앞까지 돌진해.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고 말했어. 왕족 신분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 그 헛된 왕좌에 앉으려 하지 않았어. 옷을 이용해 제거의 구실로 삼고 현 천재의 지위를 지키려 했지. 암살자를 보내도 키엔을 두려워하지 않고 키엔의 영역에 침입해 내 사람을 죽이려 했어. 이 녀석들 정말 한심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내가 가르쳐주지. 젠도 동의해. 이건 성전사와 싸움을 일으키는 행동이야. 그들을 반드시 알려야 해. 봉황을 편안히 맞으려면 이 암살자들을 제거해야 해. 나오미는 문 앞까지 돌진해 부드럽게 말해보고 듣지 않으면 모두 부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암살자들을 꼭 처리해야 해. 나오후미 결심했어. 문까지 돌진해서 부드럽게 말하다가 안 들으면 부숴버리기로. 너희 따위 두렵지 않아. 나오후미가 여왕에게 가서 자신이 떠난다는 걸 알렸어. 여왕은 없으니까. 여왕 찾지 말라며 관대하게도 알려줬어. 내 마을을 지킬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해줘. 어쨌든 네가 사방에서 기사들을 모으느라 고생했으니 그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편하게 가는 길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줘. 지금은 그걸 할 적기가 아니야. 나는 네 고향을 지나갈 거야. 백호 가문의 두 형제도 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고 지금 밖에서 영웅의 관심을 끌고 있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듯이. 나오미가 영토인계를 마쳤어. 여왕에게. 나는 티에게 가기 위해 출발할 거야. 갈론이 너와 퀸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 갈론은 너와 퀸이 함께 가길 기다릴 것이다. 텔레포트 게이트가 모두를 그곳으로 데려가고 있어. 불사조가 곧 부활하려 하고 있어. 지금은 이걸 하기엔 적기야. 하지만 그가 피할 수 없는 걸. 지파필라의 운명이 결정되려 해. 아직 레벨업 중인 상태야. 주님은 레벨업 하는지 놀러 가는지 몰라. 어린 자식들과 무고한 백성들 때문에 나프미는 모든 공격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어. 심지어 그 악녀가 니게까지 손을 뻗쳤지. 영웅상처 또한 속도를 내 집으로 가고 있어. 용사님도 속도를 내서 장인댁으로 향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가고 있어. 티 왕국의 재앙이 용사의 방패 아래에서 쓸려 내려가고 있어.